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87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아유, 오늘도 우렁차시네요. 오늘도 또. 밥을 굉장히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두 분이 오늘 맛있는 거 먹었죠. 네, 돈가스 아주 간만에 훌륭한 돈가스를 먹었어요. 네. 근데 늦으셔서 흡입하셔서 별로 맛을 깜짝 놀랐어. 보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러네요. 아니,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네. 거의 뭐 마시는 수준으로 드시는데 급하게 먹었어요. 돈가스 스무디인 줄. 진짜 안 씻고 드시는 것 같아. 너무 내가 제일 늦게 먹었을까. 내가 한참 일찍 먹었는데. 저희가 네. 오늘 올라간 방송에서 사실 저희가 좀 선녹음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네. 그 분명히 4월 중순쯤에 우리가 녹음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좀 아직 해이해져가지고 슬슬 밖에 마스크도 안 쓰고 나다닌다 했더니 지금 오늘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주가 요번 주 지금 계속 예, 이태원에서. 이태원에서. 네. 네. 그래서 완전 역시 선녹음을 해도 아날람은 역시 미래 예언 방송이 되어버렸다. 역시 무섭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녹음하고 한 2, 3주에 올라갈 때 과연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자 다시 작두에 올라가 보자면 이 작두가 로또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 거야. 번호 불러봐봐. 6, 8, 9, 13, 34, 24, 45 기억하십시오. 말한 사람도 기억 못할걸요. 내가 이걸 3주 동안 찍는다. 내가 집에 가서 들어보고. 근데 혹시 그러세요? 로또 사보셨어요? 저는 그럼요. 삽니다. 네, 저도 사는데 일주일에 종종 한 3,000원어치만 삽니다. 그래요? 네, 저는 보이면 저도 한 3,000원, 2, 3,000원 사는데 저는 사게 되면 5,000원씩 딱 사요. 5,000원도 늘 안 돼요. 근데 제가 옛날 저쪽 신림 쪽에 살 때는 사면은 진짜 무조건 한 번은 됐거든요. 그래요? 네, 와. 최소한 5,000원이라도 됐고 우와. 5만 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와. 3,000원에 사서 맨날 매주 오. 5만 원 되니까 어마어마한데요? 되게 좋았는데 제가 잠실로 이사를 온 뒤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번호가 역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로또 음모론 그거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거 몰라요? 일단 로또 음모론이 일정 분 예를 들어 한 150명 당첨되면 안 되니까 일정 수준의 당첨금 이하로는 안 되게끔 복수 당첨자 수를 제한한다. 1번 음모론이 이거고 2번 음모론은 돈 세탁. 그건 이제 뒤쪽 이제 돈 뒤쪽이에요? 세탁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앞에 당첨자 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개인 그거를 개인 그거는 잘 사는 동네에서는 잘 안 나온다. 잠실, 송파, 강남, 소초 말고 이상한데 우리 동네도 그런데 우리 동네 왜 안 되지? 뭐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음모론이 있군요. 음모론이 있어. 이거는 어느 정도로 저 오래됐냐면 강남 3구에 살지 않는데. 그 옛날 한 번 연타로에 계속 2월 돼가지고 한 번에 엄청 크게 터진 그거 네. 이후로 그게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의 이제 거의 한 세대를 넘나드는 음모론이 돼가지고 로또 게이트라고도 애들이 맨날 그랬었어요. 이거 한번 터지면 근데 뭐가 있어야 터지지. 근데 신기하긴 한 게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3억이 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명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요? 네, 미국 로또는 당첨자가 진짜 드물게 나와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슈퍼로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더 훨씬 적은 규모의 사람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주 몇 명씩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 식으로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돈 세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행심 때문에 왜냐면 그때 진짜로 2월 됐을 때 그때 장난 아니었겠죠? 경찰분이 쳤다 그랬어요. 아마 아주 예전에 그분인가 봐요. 로또 초창기 때. 근데 그분이 거의 됐을 100억인가 뭐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3주인가 2주인가 한 몇 주 2월이 돼가지고 돈이 거의 한 100억 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당시에 같은 로또가 얼마 안 되니까 좀 화제 중심이었는데 로또 샀어 뭐 이런 중심인데 뭔가 나라의 분위기가 들썩하는 게 느껴져요. 약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행심이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로 계속 배출을 하되 일정 규모 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한다라는 이런 음모론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신림으로 가서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또 사러 실린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보다는 제가 맨날 어쩔 땐 뭐 랜덤으로 따고 수기로 찍어보는데 제가 수기로 찍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내가 찍으면 3개를 만약 3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6자리 찍으니까 6, 3, 18이면 18개의 숫자를 찍잖아요. 그러면 45개 중에 18개를 찍으면 다 안 맞는 거예요. 거의. 어쩌다 진짜 맞으면 1개.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죠. 내가 먼저 찍고 그걸 다시 빼고 다시 찍는 거야. 저도 안 그래도 최근에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3번을 빼겠다. 3번 뺐어. 내가 그러면 금방 불러준 숫자 의미 없는 거잖아요.
1번으로 제외할 숫자 아니냐. 그거는 안 된다. 저는 진짜 이런 운이 없어서 전 진짜 5만 원도 한 번도 안 돼봤어요. 아, 그래요? 5천 원만 몇 번 돼봤어요. 저는 5만 원도 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요? 사실 우와. 쏠쏠한 수입이었습니다. 오. 저 5천원도 한 번 안 돼봤는데 한 번도 안 돼봤는데 진짜 슬프네요. 한 번도 저도 진짜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왜 그냥 관상 오빠 본다고 근데 저를 보더니 너나 나나 우리는 그냥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고 여행수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 당산에도 그 1등 당첨 되게 많은 데가 네. 있어요. 예. 거기도 꽤 되더라고요. 되게 잘 되는 왜 로또점은 그 택배로 우편으로 받으시대요. 진짜 그래요? 전화로 주문 받아서 네, 우편으로 받아요. 그 잠실역 8번 출구에 가면은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줄을 명당인가 봐요. 네, 명당이라서 어. 엄청 줄을. 로또 1등이 13번 됐나? 뭐 2등은 뭐 몇십 번 되고 뭐 그랬던 우와. 곳이라서 8번 출구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를 매주 가는데 내 차례는 언제 오는 거야? 아, 로또 진짜로 어쨌든 그 번호 그거에 대해 이렇게 옆에 사시는 분 봤어요. 진짜 선수같이 한 10만 원씩 막 사시는 분 제가 사러 갈 때 계시더라고요. 옆에 딱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뭘 적어 오셨더라고요. 어디선가 신내림 받은 것 같은 그런 근데 쪽지를. 그런 사이트 되게 잘 되나 봐요. 뭐 번호 찍어준다는 사이트 있잖아요. 저 휴대폰 바꾸고 나서 번호를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런 전화가 로또 그런 거 번호 찍어주는 전화가 전 주인분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갖고 자꾸 문자도 오고 뭐 했다고 또 오고 그리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아니다 그런 적 있거든요. 근데 많이들 하시나 봐요. 그런 여러분 사이트. 이게 지난 방송에서 말했던 투기입니다. 아 그렇죠. 세계공항에서 얘기했던 투기. 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3,000원. 5천 원은 투자 아닌가요? 아니 저는 솔직히 3,000원, 5,000원은 조금 그렇고 3,000원 정도 하면 제가 왠지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 날 안 사면 안 사요. 왜냐면 원칙이 있으시네요. 왜냐면 3,000원은 뭐 이렇게 당첨되는 금액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의 그 나의 맞아요. 공상의 대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치고는 뭐 5천 원이면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되면 뭐 하지? 그 생각만 해도. 오빠도 꿈을 많이 맞아요. 꿉니다. 그거 들고 그냥 뭐 하지? 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그 그 대가라서. 즐거움인 거지.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투기입니까? 그 이병헌이 한 대사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로또에 세금을 안 매긴다고.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거지. 그 대사가 딱 기억이 납니다. 역시 세금 그러니까 매겨도 좋으니까 좀 내라고. 오른팔을 읽고 지혜를 얻었어. 머리카락 얻은 것 같던데. 콜이 되게 좋으시더라고. 어쨌든 그 로또가 하여간 그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투자죠. 내 꿈의 서민들의 투자. 꿈. 내 꿈의 투자. 저는 세금 떼가도 좋으니까 꼭 1등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네. 한 1,500명 동시 당첨돼가지고 안 되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것보다 낫지. 꽁돈은 뭐든지 좋은 거. 그럼요. 아닙니다. 꽁돈이 됐을 때 적절한 금액의 로또는 어차피 엄청 당첨되기 힘든데 기껏 당첨됐더니 그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 누구나 안 당첨되는 게 사람은 그래요. 속이 들쓰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 그거 해보셨어요? 왜 그런 장터 같은 데 가면은 그 설탕으로 만든 배랑 그거 뽑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한번 꽤 됐어요. 10년도 더 전에 제가 1등을 뽑은 거예요. 뭐 1등이 무슨 이순신 배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엄청 큰 이거였는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생각 내 인생은 여기 다 쓴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지. 내 로또는 여기 든 거 아니야라는 그 생각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 대표님이 덜 급해. 그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맞아. 절박함이 없어. 맞아. 절박함이 잘 없어. 모르시는군요. 진짜 절박하면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3,000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밥을 사 먹느니. 그렇죠. 원래 그런 겁니다. 정말 절박한 자의 어떤 그 일주일치 공상.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쵸. 일감이. 그러니까 아날람도 책값을 위해서 했던 게 굉장히 소중한 방송이 됐는데 근데 어제도 아버지 이제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일 한번 도와달라고 밤새 이제 도와드렸죠. 근데 5만 원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 시급으로 이게 저도 시급도 안 된다고 최저시급 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자본가가 이렇습니다. 무섭다. 아주 무서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 없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5만 원 받고 버스 타고 터덜터덜 집으로 무섭다. 고기라도 사 먹게 해주셔야지. 후원을 많이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잘한다. 잘한다 잘해 아주. 연착륙이 이렇게 또 후원 얘기를 그러게요. 듣네요.
고기라도 한번 먹고. 후원하니까 저희 이거 들으시는 분은 모르시는 제가 유튜브로 혁명 요약 강의를 한번 제가 문세님을 앞에 놓고 해보려고 했더니 시호님이 저의 시강을 들으시고 1초 만에 맨 그 앞에 딱 한 문장 듣자마자 안 돼요. 1초 만에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면 더 많은 사람이 동영상으로 해서 후원도 몰리고 혁명 자금이 올 거다 이랬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면서 혁명제국 같은 소리 하네. 캔슬되었습니다. 지금 밤길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후원으로 오늘 저희가 뭐 방송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예, 구독과 좋아요. 네, 유튜브 누가 게스트고 누가 게스트인지 모르겠어. 잘한다. 유튜브 후원과 다시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후원해주신 분 중에 오늘 후원해주신 분이 그 실업급여 어머.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보내주셨어요. 어머. 아니 왜 실업급여를 타신 분이 그걸 왜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표정을 보셔야 돼. 청취자분들이 이 표정을 보셔야 돼. 언행 일치가 안 되는 표정. 이거 지금 이걸 나만 보고 우리 진짜 스트리밍 할까봐. 이거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닌데요. 저도 어디서 저런 새처럼 표정. 잘한다. 자본가라는 게 일단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자본가라는 DNA가 사람마다 다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새침한 표정이 올라오는데 그게 있나 봐요. 그럼요. 있죠. 그렇구나. 어쨌든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을 들어가 볼까요? 대망의 드디어 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로 끝은 아니에요. 언제 죄송합니다. 끝날지 제가- 모르는 마지막 파트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마지막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마르크스의 마지막 파트지 문세님의 마지막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질주가 시작됩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혁명. 제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혁명. 좀 또 전에 생각났어, 아까 하시던 거. 아까 캔슬됐던 그 시간 하는 순간 이거 내가 보기에 100만 구독자인데 이게 100만 구독자까지 아니면 100만 욕이 아닐까요? 안티. 100만 안티. 이렇게 역시 나의 큰 뜻은 역시 BBC만이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민족 정롱지만 가능합니다. 로라바커님 내가 연락 기다리고 있고요. 자, 가보시죠. 네. 이제 우리 좀 혁명론을 제가 한번 써왔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수직의 혁명과 수평의 혁명의 교차라고 썼어요. 네. 이게 말이 또 제가 사실 주변 지인들한테 말 좀 그만 만들라고 욕을 많이 하거든요. 쓸데없는 말 만들지 말고 얘네가 쓰는 말이나 제대로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사요구 하지 말고. 네, 정작 저는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지인들 아니고 안 들으시죠? 네, 듣지 말라고 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르크스 앵겔스의 혁명론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핵심은 어떻게 그 개인을 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가장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갈 때 특히 어떤 정치 체제를 거치면서 그렇게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사실은 또 계속해서 헤겔을 제가 소환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사실은 마르크스가 이제 결국엔 사실 죽을 때까지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헤겔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겔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헤겔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근대사회의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헤겔은 의회를 통해서 분리를 극복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걸 비판하면서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 분리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죠. 그게 마르크스의 공화정의 3유형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한번 근데 굉장히 듣기는 좋으시고 오늘부터는 역사가 많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이제 마르크스는 헤겔과 싸운다. 그렇죠. 그럼 헤겔이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헤겔이 훨씬 전때 사람이죠. 훨씬 전 때까지는 아니고요. 끝에 약간 겹치지 않아요? 그렇죠. 끝에 약간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살아서 무슨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만났을 겁니다. 만날 수 있을 그 정도예요. 왜냐면 헤겔이 1831년인가 32년에 죽었는데 네. 마르크스가 1815년이니까 만날 수는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아니 중학생 이게 때네요. 이황과 기대승처럼 이게 뭔가 좀 주고받으면서 배틀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헤겔은 이제 그런 존재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난 그렇게 하다 간다 이러고 가버리고 시계만. 마르크스가 예전에 그 헤겔 청년 그거에서 시작했지 않아요? 마르크스 스승이 헤겔 제자예요.
헤겔 수제자였나 뭐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었겠네요. 예, 많이 듣긴 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청년 헤겔파 쪽에 네네. 속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헤겔 아바타랑 싸운 거잖아요. 가버튼.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사실 세계공황이라는 거 결국에 연발사각 형태로 하나씩 차례로 붕괴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순차적으로 사회를 막 강타하면서 휘몰아치고 있을 때 세계공황이 이제 그에 대응하는 민족 공동체의 어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근대 국가가 이 민족 공동체를 강타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균열 이런 걸 메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각 계급들 간의 투쟁도 사실은 그 균열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것도 사실 결국에는 국가로 수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공황이라는 어떤 충격이 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근대 국가가 이거를 잘 수렴을 해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더 강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이 강타되었을 때 강타가 와서 빡 한 대 맞았을 때 균열이 생겼을 때 그 균열을 어떻게 벌려가지고 이 근대 국가를 전복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이 근대 국가로부터 사람을 끄집어내서 인류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직의 혁명과 수평의 혁명이 교차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네. 이 수직의 혁명과 수평의 그 혁명이라는 건 사실은 그 자본주의적 관계 세계 시장 내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위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이게 수직이라는 거고 네. 수평은 선진국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수자혁명이라는 그 각각 이제 수직의 혁명은 소수자혁명이 되는 거고 수평의 혁명은 다수자혁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는 사실은 소수자혁명밖에 없어요. 마르크스 엥겔스 왜냐면 이 당시에는 뒤에 얘기를 한번 갈무리해 드리는 거 혹시 들으실 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왜냐면 뒤에 가면은 뭐 프랑스 갑자기 정치사가 쫙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갈무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영국만 선진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외에는 다 그냥 그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이제 질서가 세워지는 건데 19세기 말쯤 가면요. 영국에 도전할 수 있는 산업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유럽에서는 서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도 나타나고 아메리카에서 러시아도 이제 자본주의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선진국들이 복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복수의 선진국들이 나중에 전쟁을 하는 게 세계대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엥겔스가 전략을 이제 바꾸는 게 다수자혁명으로 가는 거죠. 엥겔스는 소수자혁명 틀에 있다가 다수자혁명을 사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정리해 보면 소수자혁명일 때는 그러니까 영국의 그러니까 이 지금 영국이라는 체제 하나 정도만 잡아들이면 된다. 그렇죠. 약간 요 개념이었다가 다수자라는 건 영국 잡아들이고 러시아 잡아들이고 뭐 프랑스 독일 잡아들이고 바꿔서, 예. 독일 잡아들이고 이래서 우리끼리의 연대라는 이 수평적인 그것이 조금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제가 볼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뒤에 수정주의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소수자혁명 그리고 수직의 혁명은 러시아 애들이 가져가요. 그게 레닌의 볼셰비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수자혁명은 수정주의가 가져갑니다. 그 소수자혁명 수직적인 소수자혁명은 우리가 흔히 속칭 말하는 혁명에 대한 이미지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근두근 그 자체. 맞습니다. 예. 그 폭력혁명 네. 일으켜가지고 이제 가자는 건데 다수자혁명은 이제 그럼 선진국들끼리 어떻게 이 내부를 침식할 것인가. 근대국가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잘 기능하고 있는 근대국가를 어떻게 침식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거에 되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선진국까지 도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선진국들에서도 그 후진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혁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올라가야지 이게 사람들이 근대 국가라는 것 틀 내에서 민족 공동체로 수렴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게 핀셋으로 뽑듯이 쭉 끌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소수자혁명은 이제 레닌이 보여줬듯이 서유럽으로 돌진하자. 그게 이제 레닌이 폴란드하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혁명을 수출하겠다. 우리가 혁명을 그러니까 소수자혁명의 핵심은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프랑스에서 그 주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이 있을 때 소수자혁명이라는 거는 중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혁명을 선진국까지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 다수자혁명은 선진국들 간에서 어떻게 혁명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럼 레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중진국 수준이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서유럽까지 돌진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소수자혁명론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거고 그게 이제 트로츠키가 좀 더 이론화를 한 게 연속혁명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게 막히거든요. 폴란드에서. 볼셰비키가 그럼 우리가 서유럽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자. 적군 가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스탈린한테 처형당하는 투아차프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바르샤바를 돌진을 하죠. 근데 바르샤바 돌진하는데 패배합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니까 레닌이 이제 혁명은 끝났구나.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고 고민하는 사이에 죽고 이제 스탈린이 집권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반대로 나중에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수정주의에서는 이제 다수자 연대를 하다 보니까 선진국들 간에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후진국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안 하다 보니까 베른슈타인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의 자기만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우린 잘났어. 우리 엄청 잘났고, 그러다 보니까 베른슈타인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그 다수자 혁명을 했던 사회민주주의는 결국 민족 공동체에 수렴되는 그런 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베른슈타인도 말년에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두 혁명가가 사실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았겠죠. 역시 이렇게 잘 된 건 우리 민족이 잘나서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뭔가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지금도 사실 뭐 잘한 건 잘한 건데 그게 결국 이렇게 내가 잘했네 제가 못했네를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뭐라 그럴까?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비축영미라고 놀렸지만 또 미국 누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뭐 이렇게 놀리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중앙집권제 국가의 아시아적 특질상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뭔가 그런 류의 영향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뭔가 효과가 있을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주의, 걔네들의 자유주의가 그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벌어진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향을 주고받은 건데, 이제 서유럽의 이 잡것들은 자유주의가 이게 팽배해가지고 이제 근본도 없이 저렇게 무질서해졌다 내지는 그런데 그 말을 만약에 우리가 할 거면 걔들이 우리한테 너희 중앙집권 독재 이런 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국가의 지시에 너무 잘 따르는 국민 아니냐 이 말도 딱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치면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류의 말들이 막 오고 가는 걸 보고 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막 핀셋을 아까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이것만 갖고도 이렇게 지금 내가 잘했네 제가 잘했네 뭐 저희 베트남 저거 뭐 싱가포르 저놈들 막 한국 K방역 이거 정말 진짜 지존이고요 뭐 이러는데 만약에 이걸 똑같은 생각으로 세계 공황이 왔어요. 한국이 약간 혁명에 성공했어. 촛불이 아니라 이번에 횃불로 뭐 했다고 쳐봐. 횃불 혁명 했다고 쳐봐. 그러면 한국이 지존이대로 가지. 이거를 K 레볼루션이라고 하지. 이거를 K를 뗄 수 있을까? 그렇죠. 앞에 K를 과연 한국인이 포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뭐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서로 그 자기 민족적인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게 안 되면은 쟤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사실 이게 1848년 혁명에서 우리가 뒤에서 다루면서 계속 보겠지만 계속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망한다. 하지만 사람이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고자 한다면은 이 수평과 수직이 서로 교차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맨날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이런 거에 기반해서 사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서 다루겠지만 한국은 민주적 공화정의 위치에 도달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물론 아직 입헌적 공화정에 비슷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기능하는 민주적 공화정이거든요. 일본은 입헌공화국이죠. 네. 중국은 권위주의죠. 저쪽 밑에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국가들 많거든요. 동남아나 이런 쪽. 위에 러시아도 권위주의죠. 네. 저기는 뭐 노무현 때부터 푸틴이 어디 한 명이야 계속. 그 좋잖아요. 일단 세계사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외울 필요 없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입장 같은 거를 이 민주적 공화정이라는 걸 갖고 한국이 아시아 공화주의의 선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다 여기에 얽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이 말을 자기는 곡해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식민지 대국의 식민지의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자양분이 돼요. 항상 그런 얘기가.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대동아공영의 한국적 버전의 뭔가 그 단어를 만들어서 드디어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를 호령하면서 이 아시아의 중추 허브가 되겠다. 식민지 야요. 그러니까 이게 베른슈타인이 저렇게 가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제 골로 가시거든요. 그 양반은 참 전에부터 나랑 비슷해. 되게 참 내가 생각한 회로 그대로 뭔가 먼저 가신 게 있어. 근데 저는 문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좀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가고 우리가 끌어야 되고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주변에 진짜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그거 구분이 되게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이렇게 뭔가 함께 한다라는 게인데 그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혁명이든 뭐든 혹은 민주주의를 수출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K를 뗄 수 있을까라는 말이 거기서 생각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내가 보기엔 이거는 막 우리 지금 K 방역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그걸 수출한다. 뭐 우리의 시스템을 수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K를 붙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게 의시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게 K에서 왔다라는 거를 인증을 딱 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막 종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랄까 기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다 K가 다 베풀어진 은혜니까. 그래서 일단 근데 제가 그거를 쭉 듣다 보면 갈무리해 보면 이게 거북 식민지에 대한 야욕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마냥 부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공산당 선언 설명할 때도 네. 결국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게 노동계급이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국민국가 내에서 네. 민족적 계급의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혁명이라는 게 민족 계급의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라는 것의 이해관계와 계급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도 얻어야 되고 왜냐면 네. 그 헤게모니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사실 좀 충족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K를 붙이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계속해서 소급하는 거잖아요. 갈구를 한다는 게 충족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죠. 어지간하면 충족되면 사실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충족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보면은 택도 없는 것 안 같아요. 되는 지금. 거지. 맨 뒤에 이제 어제 보내드린 그 다수혁명에 관한 책이래. 그걸 보면은 네. 글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엥게스가 주장하는 게 정당이 교육자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민들한테 계속해서 다양한 국제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이 정당의 서사에 맞춰서 프롤레타리아트 서사에 맞춰서 계속해서 그걸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에 한번 우리 무세님 방송하다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러피안들은 독일 사람들 본인 유러피안으로 인식하지 독일인이라는 인식보다는 그렇게 좀 더 지구인, 세계 시민의 인식이 그렇죠.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그게 좀 적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그런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인한테 아시아인 하면 화내요. 100%예요 그거. 근데 저는 특히 생목인이 와서 아시아인 이러면 화내. 그치.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그 박 박사님이랑 우리 K-팝 얘기할 때 네. 그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중국은 중화, 일본은 대동아 공영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K-팝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를 딱 지칭할 만한 단어가 없다. 이 단어 진짜 중요하다. 근데 저도 그 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중화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소중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야망이 느껴지는 말이 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냈을 때 이걸 딱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말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만의 만약에 단어가 생기면 그 단어 하나로도 사람이 좀 충족될 것 같거든요. 난 있다고 생각해. 뭐요? 그 인터넷 유행어 있잖아. 정복. 그게 뭐야? 정복인데. 정복. 그거지. 뭐 있어? 뭘 자꾸 수사로 만들어? 정복이지 정복. 아니 중국은 중화하고 일본은 대동아 공연하는데 우리 정복. 정복도 정복이래. 아니 모냥 빠져갖고 해도 되겠나 이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만들 필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는 비판이 마르크스주의자가 무슨 뭐 민족주의자처럼 생각해 이런 건데. 아니 뭐 제국주의 옹호해 뭐 네. 이런. 근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공화정이라는 거는 마르크스 엥겔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마르크스 엥겔스 하면 무슨 폭력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성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딱 그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제가 볼 땐 들으신 그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만합시다 그러면. 아니 정복 말고. 정복 말고. 어쨌든 그래서 공화정의 유형이나 이런 걸 설명드릴 건데 우선 그 전에 네. 그럼 혁명이 뭔지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혁명이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탈린에 의해서 뭐 다른 얘기도 많지만 사실 나중에 스탈린이 사적 유물론 정식이라 그래가지고 이 거의 역사 법칙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방송 맨 처음에 했던 반일 종족주의 네. 이영훈 선생이 평생을 비판했다. 네. 이거를 그분이 이제 이거를 극복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신 멀리 가셨죠. 멀리 가신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사적 유물론 정식이 뭐냐면 그 마르크스가 이제 1859년이죠. 그때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거기에 서문을 써요. 서문인데 내가 연구를 할 때 가설로 들고 가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쓰는 그 가설이에요. 자기 연구 지침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회 구성체의 발전이라는 게 아시아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고전고대 그리스 로마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봉건제 게르만적 세계를 거쳐서 이제 지금에 왔다. 그럼 뭐 자본주의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 법칙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역사 법칙이라고 하면 아시아적인 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빼고 원시 공산주의, 그리고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 이걸로 이제 5가지 단계로 딱 그 형식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헤겔 뒤집은 거예요. 헤겔이 역사 철학 강의에서 아시아적 세계에서는 한 명만 자유로웠다.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왕 한 명만 자유로웠던 아시아적 세계. 거기서 정신이 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노예주만 자유로운 세계. 그다음에 봉건 영주, 그리고 농노도 이제 조금 자유를 갖고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게르만적 세계인 지금 근대로 오면은 모두가 자유로운 세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실현되고. 저것만 잘났다고. 아시아 개무시하고. 그 게르만은 아닌데. 독일놈. 아무튼 그런 걸 이제 그 좀 헤겔은 사실은 정치사하고 문화사를 좀 섞은 거하고 좀 비슷해요. 네. 이렇게 읽어보면. 근데 마르크스는 이제 그걸 경제사적으로 그러면 왜 아시아가 가장 자유롭지 않고 그다음에 왜 노예제가 그 기반이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서문 정리한 서문을 쓴 겁니다. 네. 이제 거기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의 어떤 유물론적 관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그에 따르면 이제 사회 구성체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죠. 뭘로 구성돼 있죠? 생산력, 그렇죠. 사회 상태, 그렇죠. 의식. 그렇죠. 이제 생산자가 분업 관계예요. 사회 상태를 사회 상태를 이제 네, 분업 관계로 그러니까 보는 사회 거죠. 상태에 아까 앞에 말씀을 하셔갖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여러 생산 관계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결국 분업 관계를 통해서 네. 이 분업 관계의 최종적인 형태가 바로 국가입니다. 최고봉에 있는 게 국가거든요. 이 국가가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부 구조가 있고 이제 그 위에 상부 구조가 세워져 있는 건데 뭐 정치, 문화, 경제는 빼야죠. 경제가 깔리면 그 위에 뭐 정치, 법률 뭐 이런 거 위에 쌓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평생 가져가는 사회 구성체 개념. 이 상부 구조에 대한 이제 하부 구조의 어떤 규정성이랄까요? 그 어떤 지배력이랄까요? 이걸 이제 굉장히 멋들어지게 표현한 게 있잖아요. 사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 너무 생각해요. 멋있어.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들어진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멋있어. 근데 이거 되게 잘못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바로 잘못 써줄 수 있습니다. 뭐요? 이걸 읽고 딱 드는 말은 이거밖에 없죠. 저도 강남에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말을 너무 속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경제가 되면은 그 우리 그 한국이 특히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항상 배우에 돈이 있을 거라고 할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경향이.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왠지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 술자리에서 선배가 여자 후배 붙여놓고 아니면 남자애들이 이렇게 후배들 쭉 앉혀놓고 이 말을 뭔가 씁쓸한 표정으로 했을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제 경험상 이 말을 못 들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이거 비슷하게 어쨌든 조금 이제 네. 문장은 네. 바뀌더라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속류적인 걸로 이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우리나라의 그 품성론과 약간 연결돼가지고 그렇죠. 저 새끼 저 근본 없는 게 집이 가난해서 역시 부잣집 애가 이게 좀 뭔가 애들이 심성도 근본 좋고. 심성도 있고 태도도 좋아 하면서 애들이 구김살 없고 구김살 없고 맞아. 너무 해맑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강남 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 하부 구조 계속해서 말씀드린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라는 경제의 변화가 네. 상부 구조를 규정하기 때문에 기동성을 갖고 있는 건 경제입니다. 경제가 기동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경제사가 깔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하는 게 쉽다는 거죠. 따라가는 걸로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경제사 뭐 이런 거 이론 만들고 뭐 그러는 건데 이제 그에 따르면 혁명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회적 생산력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생산 관계도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전체가 한번 바뀌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바뀌는 게 이제 혁명이라는 거죠. 토대가 한번 팍 바뀌는 그런 혁명기가 한번 도래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헤겔하고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헤겔을 제가 호출을 하는 거는 마르크스가 했으니까요. 네.
마르크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겔의 근대적인 어떤 근대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상부구조인 국가를 좀 더 우월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큰 거예요. 마르크스는 경제가 움직이면 국가나 이런 상부구조를 따라간다고 봤다면은 헤겔은 오히려 이 경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대 국가 쫙 한번 훑어서 종합해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헤겔한테는 국가라는 게 인륜이라고 하는 어떤 인륜이라는 표현이 사실 번역어가 한국어가 마땅치 않아서 인륜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제 물론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거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 인륜의 현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하신 헤겔의 그 얘기가 뭐 요즘 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국민교육 현장을 외우면서 자랐던 저희 세대들 약간 그런 시대에 자랐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헤겔 앞에만 똑대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익숙한 세계관이에요. 또 왜 그러면 그거를 헤겔주의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부장적인 시스템을 이제 그거에 국가가 가부장이 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느껴져요. 네. 심지어 이제 헤겔이 법철학 같은 데서 뭐라 그러냐면요. 국가라는 건 신의 지상에서의 현존이라고 얘기해요. 현신했던 거, 신이 바로 나타났다. 그 정도로 이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국가에 그래서 복종하는 건 무조건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자식 이거 이놈 프로이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한 거 아니냐. 절대주의 옹호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사실 그 서문에 법철학 책 서문에 어떤 교수를 엄청 까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프로이센 국가를 민주화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확신범. 그렇네요. 이거 국가 내가 자체를 감히 때바켄트. 현신인데 현신을 건드리려 하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군사부 일체가 바로 도출될 수 있어요. 그쵸, 우리에게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겔이 그래서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헤겔은 그런 건 아니었다. 이 사람이 조금 뭐 좀 국가주의적인 게 있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 기본적으로 당시 영국을 모델로 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입헌군주제라.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도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헤겔과 가장 대결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헤겔 법철학에 대한 비판서인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써요. 출판 안 한. 왜요? 이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출판하려고 그랬더니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여러 얘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르크스는 뭘 중시한다 그랬죠? 경제죠. 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분리해서 먼저 경제를 쭉 다루고 그다음에 비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쓰고 나서 바로 쓰는 게 1844년에 이제 경제학 철학 수고 그걸 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경제학 연구, 자본론까지 이어지는 그걸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마르크스 주의자들한테 계속해서 이 책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네. 이 책을 읽어야지 사실 마르크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안 읽죠. 네, 대표님 대단하다. 네? 마르크스가 뭘 중시했냐고 물었어. 어떻게 경제가 바로 나와. 저는 엥겔스를 대단하다. 시온님 약간 기회를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수정주의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역사도 기구합니다. 헤겔 법철학 비판을 누가 상속을 받았을까요? 살린인가요? 멀리 가야 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 못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어머 베른슈타인. 진짜. 베른슈타인이 이 책을 숨겨놓고 안 꺼내요. 베른슈타인이 나만 봐야지.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비윤리적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의 보고를 누가도 나눌 수 없어. 앵겔스가 죽고 나서 마르크스 앵겔스 유고를 누가 가질 것인가 문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사실 가져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른슈타인입니다. 이 베른슈타인이 마르크스 유고를 갖고 안 돌려줘요. 그럼 이게 지금 잠깐만. 실제로 그 유고를 갖고 사람들 모르게 내가 보전처럼 이렇게 이게 뭐 갖고 나 혼자 원래 진짜 그거를 레알로 문자 그대로 했다고요? 네, 나만 골룸 보면서 같지 않아요? 진짜로? 간지를 쥐고 있던 골룸 나만 같은데. 보면서 이제 나는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진짜 절대 반지 갖고 있는 골룸 같잖아. 아니 유치하네. 나는 이게 수사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에 또 이제 엄청 유명한 마르크스 앵겔스 그 연구자가 있습니다. 네. 라자노프였나 이름이? 근데 그 양반이 유고 수집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 스탈린한테 숙청당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나도 한가견하는 사람이야. 혁명가로서 내가 레닌하고 잘못했네. 호영호제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유고나 수집한 사람이. 유고 정리하는 자식이 어디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 사람이 메가라는 지금도 발행되고 있는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을 처음 계획한 사람이에요. 네,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유고를 갖고 벌어지는 정치적 투쟁도 굉장히 재밌어요. 전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막 엥게스한테 막 뭐지? 여자를 보내가지고 미인계도 쓰고 예. 막 카우스키 루이제 카우스키라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를 이제 비서로 재단이랑 그 마르크스 가족이랑 막 그랬었다고. 예, 그래서 마르크스 가족하고 싸우고 뭐 네. 방금 그 숙청당했다는 그분은 얘기만 들으면 양태가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족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족보 산 사람이 야 임마 내가 임마 나 지금 양반 이 새끼 어디 지금 족보를 지금 막 뒤져가지고 임마 우리가 쌍놈이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여담입니다만 해겔 법철학 비판 이 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가장 꺼려한다 제 느낌으로는 꺼려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해결 때문입니다. 해겔이란 이 타이틀 때문이에요. 왜냐면 해겔을 법철학을 비판했대잖아요. 그럼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해겔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 해겔 법철학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또 법철학을 읽으려면 또 해겔을 또 알아야 되니까. 걸 읽어야 네. 근데 게다가 또 해겔이 어렵잖아. 어려운데 해겔에서 또 법철학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해겔의 법철학? 해겔도 어려운데 해겔에서 또 뭔가 또 특화된 무엇? 근데 그걸 비판? 그러면 지지. 일단 이 책 읽기 전에 너무 사전 작업이 많아 보이니까 이 책을 그렇죠. 접근을 안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또 여담을 좀 잠깐 하자면은 네. 베른슈타인한테 손에 들어갔던 이 해겔 법철학 비판이 앞에 부분이 떼어져 있습니다. 유고의 앞에 부분이 상실돼 있어요. 뭐야. 먹었나 보다 이 자식이.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접신하려고? 그 라자노프가 1930년대 20년대에 그 복사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때서야 돌려줍니다. 베른슈타인. 갖고는 있었군요. 갖고 있던 거를 그때서야 이제 저기서 발표가 나니까 그때 돌려주나 뭐 그럽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게 또 라자노프가 또 분노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 사람이 서지학을 하신 그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수집을 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왜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르크스 엥겔스 서재라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깨꼬닥 했어요. 네. 그럼 제 집에 있는 문서들을 그대로 옮긴다고 할 때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상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라자노프가 독일의 사회민주당의 그 문서 서고에 들어갔을 때 절망을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돼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서재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를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베른슈타인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쪽 사회민주당 애들이 그것 때문에 또 정치적 투쟁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순서도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아니 뭐 급하게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라자노프가 절망하고 우리는 이 위대한 사상가들의 진정한 사상을 의미를 도저히 모르게 됐다. 마치 옛날 우리 박정희가 무령왕릉 그냥 네. 도굴해 버리고 그렇게 한 것처럼 순서가 다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 다행이네요. 우리 때처럼 다 외운 다음에 씹어 먹진 않아서.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한테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안 보여주고 이게 딱 그거잖아 진짜. 딱 그거잖아요. 종이질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뭐. 제가 베른슈타인을 조금 치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많이 치사해요. 아니 많이 치사하죠. 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베른슈타인 안 좋아했는데 최근에 다시 읽다 보니까 짠해졌어요. 약간 짠해지는 거죠. 아이 노인네 이거 말년에 진짜 불쌍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살니까 골룸 말년도 생각해 보세요. 절대 만지지고 혼자서 그러다가. 뭐 그렇긴 한데 치사하다기보단 그러니까 요즘 표현은 찌질함에 가까워. 그렇죠. 찌질한 맞아. 거죠. 좀 이렇게 좀 그릇이 사람이, 작다 사람이. 그래서 그릇이 작은 거죠. 그릇이. 자잘하네요. 뭔가. 이 양반 나중에 이 양반이 그 히틀러가 집권하기 바로 1주 전인가 2주 전에 죽어요. 이 양반 죽고 나서 며칠 뒤에 히틀러가 집권에 성공합니다. 총리로 딱 뽑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친구였던 카우츠키는 도망다니죠. 오스트리아로 도망갔다가 다시 도망가다 가족들 다 죽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약간 옛날에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이 인간성 나쁜 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좀 그렇네요. 짜네요. 어떻게 요새 감상적이어지셨어. 네, 감상적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해겔 법철학 비판에 한정했을 때 마르크스와 해겔의 근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점에서 차이를 보여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근대 국가가 해소할 수 있느냐.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분리가 사실은 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지금 말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원조가 베른슈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해겔인 거죠. 해겔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베른슈타인과 마르크스의 대결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헤겔과 마르크스의 대결인 거예요. 근대 사회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주제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계급이 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보편 계급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점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보통 선거권에 대한 이해의 차이.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누가 그럼 이 정치와 경제에 대한 분리를 극복할 것인가. 어떤 주체가 사회를 이끌 것인가. 그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주체들과 보통 선거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근대적 국가에 있어서 첫 번째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근대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루소가 이론화했듯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사실 투표를 안 해도 안 하고 살 수 살아도 있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럼요. 물론 그러면 이제 또 삶이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으로서의 존재와 국민으로서의 존재. 여기서 국민이라는 건 정치적 어떤 주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의 존재 간의 괴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뭐 깨시민 그 운동처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 깨어나라 이런 거랑도 관계된 그런 류의 맞습니다.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레닌까지도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레닌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자기 말을 그냥 호떡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버려요. 막 그냥 뒤집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볼셰비키 지지자들이 그래요. 우리 A를 해야 돼. 우리 두목이 하자 그랬어. 그래서 A를 막 주장해요. 그럼 갑자기 상황이 조금 바뀌면 A를 왜 하냐고 이 멍청한 것들아.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B를 해야 되는데. 그거 대학원생한테 교수님들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질이죠. 그리고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왜 하냐고 하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가 보면 하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볼셰비키들이 그래서 되게 불만을 많이 해요. 우리는 두목계 간청들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편지 막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아랫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미치죠. 그럼요. 이거 뭔가 자기계발서 제목으로 하나 뽑기 좋겠다. 우리는 모두 레닌과 만났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레닌이었다. 그렇죠. 그게 낫죠. 그 뭔가 서정적인데요. 네. 괜찮네. 누군가의 레닌이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큰 그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큰 그림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상황이 바뀌면은 빨빨 거기에 적용해서 새롭게 이걸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실무자들 힘든 소리가. 그렇죠. 실무자들은 죽어가는 생각만 거죠. 해도. 근데 사실 레닌이 약간 고문관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즐겨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모든 문서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옛날 워커홀릭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워커홀릭이에요. 그래서 레닌이 딴 얘기인데, 레닌이 그 머리 두통이 되게 심한 병이 있어요. 그 옛날 조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어떤 병이 있는데 이거를 못 고쳐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집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신경 과민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혁명가들은 워커홀릭입니다. 스탈린도 새벽 5시까지. 아니, 안 그럴 수가 없죠. 사실 마르크스가 그 공부하고 했던 그것만 봐도 같이 24시간 쓰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쵸. 저서들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다. 일찍 먼저 일어나는 간다. 근데 벌레가 또 먼저 잡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레 입장에서는 일찍 안 일어나는 게 참으로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려면 당신이 벌레인지 새인지부터 그렇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죠. 해야 돼. 전 벌레 같아요. 저도 그쪽에 가까운 전도 그리고 일찍하기 싫어서.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이어가자면 네.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국민과 시민의 괴리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가 일치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고대 그리스 로마인 거죠. 아, 이 당시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만 뻑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이 근대인들한테, 특히 유럽인들한테 고대 그리스 로마라는 건 거의 뭐 이상적인 세계 그렇죠. 그 자체. 우리가 옛날 요순 네, 그런 요순 거 시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듯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적인 완성된 시대를 오늘날의 근대적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헤겔이 사실은 고민했던 문제고, 헤겔을 우리가 보통 프랑스 혁명을 사유한 철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헤겔이 프랑스 철학을 사유했다고 한다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분리, 괴리를, 인간적 존재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고대적인 인간, 공화주의적인 인간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거를 딱 고민한 겁니다. 근데 헤겔은 이제 헤겔이 다른 당시 독일의 어떤 사람들이 동념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하고 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딱 그거예요. 그게 실패로 끝났어. 그랬을 때 딴 사람들은 아니야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언젠가 또 더 이런 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해겔은 그게 필연적이라는 걸 통찰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겔의 어떤 그 특별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겔은 우리가 프랑스 근대에 와서는 다시 고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일치를 일어날 것인지를 사유를 한 거죠. 근대 국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네. 그럼 해겔은 네. 살아있었으면 300 되게 좋아했겠다 영화. 권리와 의무를 아, 그렇죠. 함께하는 공화국의 시민이요. 근데 또 스파르타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 말단이었잖아요. 사실 말석에 있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서 아, 그쵸. 굉장히 집약적이잖아요. 그 형태가 공화국의 그렇죠. 시민이 의무와 권리를 함께 딱 해내가는 뭐랄까 그러니까 말로 하긴 좋은데 시각적으로 표현해줄 땐 그 300의 영화 형태가 바로 말씀하신 그렇죠. 뭐 딱 그 그런 형태잖아요. 로움 드라마도 좋아하시겠네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저번에 그 매개 작용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힌트를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근대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게 뭐라 그랬죠? 상원. 의회? 그렇죠. 의회, 대의제 기구. 네. 이게 이제 매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중간을. 네. 그래서 경제와 정치의 분리가 의회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해겔에 따르면. 네. 그러면 이제 해겔은 완성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근대 국가 잘 기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직업단체에 의해서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쌤이란 나 개인이 나 노동자요 이러면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혹은 뭐 상공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상공인 단체가 의회와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킴으로써 근대 국가의 그 내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동화된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한번 딱 관계만 맺어지면은 이건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노조에 굳이 안 가고 뭐 이래도 노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이건 자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해결에 따르면 사람들이 점점 근대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식습니다. 그렇겠네요. 신경을 꺼도 뭐 이제 꺼도 나는 어차피 내 거 잘 돌아갈 거니까. 이미 나의 대의는 표해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선거권이 점점 사실상 무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선거를 안 하거든요. 그럼 한국의 이 정치 엔터테인먼트 현상은 어떻게? 그거는 참 우리 너무 좋아해 정치 우리. 정치 맨날 욕하는데 진짜 좋아해. 이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제가 한국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이제 마르크스가 한국같이 조금 시민사회가 약한 사회들을 해서 뭐 이제 많이 시위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광란의 축제라고 표현합니다. 뭐 근데 그 원자화된 개인들의 그럴만한데요. 원자화된 개인들의 광란의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우리 선거 때 보면은 되게 우끈우끈 하잖아요. 아, 그렇죠.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은 왜 광란의 축제라 그러냐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들 있잖아요. 이게 시민사회라는 그 다면적인 측면을 통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욕망의 한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그쵸? 있는 욕망이. 그럼요. 그 다양한 욕망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의회나 정당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좁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대통령 개인이나 이런 사람, 행정부의 수반, 정치인들한테 그 모든 욕망이 투영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나파르티즘 같은 형태인 권위주의적 형태인 네.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티즘을 얘기를 꺼내면서 가장 보통의 인간이 가장 다양한 의미를 획득하는 그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아니, 뭐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만 일단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을 아끼시죠? 자제하십시오. 한국은 어쨌든 광란의 축제. 아 그렇죠. 그때 진짜 네. 광란이었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마르크스, 부정적인 의미죠. 마르크스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건 사실입니다. 광란이라는 말이 썼을 때 어디든지 붙였을 때 그렇죠.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럴 수 없죠. 일단 이성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폭주 없는 정신이 얘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근대 국가가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나타나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면서 근대 국가를 박살낸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 아무튼 그런 매개 기능을 이제 근대 국가에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보통 선거권이 점점 열기가 쉽겠죠. 내가 그쵸? 투표를 안 해도 네. 뭐 내가 사는데 별 지장도 없고 음. 내 이해관계가 잘 반영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장 뭐 그 노동조합이나 이런 시민단체 가서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해결은 그런 식으로 본 건데 마르크스는 이런 해결의 긴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매개 기능? 그런 거 없어. 이거는 결국에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거고 보통 선거권이 점점 그 투표하는 게 점점 열기가 식어? 그러면 국가가 전제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국가가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 점점 민주주의적 통제로부터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전체적 지배라는 거지,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적 유물론에서 혁명 네.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나아가는 이 도도한 생산력의 흐름을 국가가 계속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브레이크를 거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근대 국가를 때려 부셔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걸 들으면 확실히 일본이랑 중국이 굉장히 참 이렇게 적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연상이 됩니다. 국가가 이제 결국 그런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전제적인 느낌에 더 이상 사람들은 뭔가 지금 시민이 국민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고 분리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 그 느낌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일본과 뭐 저희가 그 사회를 구성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흘려듣기로는 우리가 목격한 일본과 중국의 모습이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렇죠. 예. 좀 다른 양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일본의 제 친구 우리 네. 태츠가 얘기해준 일본의 선거 시스템 얘기 듣다가 얼마나 내가 놀랐는데요. 이거 진짜야? 라고 하는 거. 민증 안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사람 이름을 직접 써야 되고. 이름 못 쓰거나 이름이 어려우면 찍고 싶어도 못 찍고. 무효표 되고. 그런 거군요. 네. G드래곤인데 꼭 G드래곤을 영어로 G-드래곤 뭐 이렇게 써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한글로 G드래곤 쓰면 당선이 안 되는 이런 식. G드래곤 1번인데 G드래곤 찍고 싶은데. 근데 나 좀 신기한 게 또 우리는 이렇게 기표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그렇게 도장 좋아하면서 왜 도장으로 찍는 거 안 하고 쓰라고 그런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도장 좋아하면서. 그래서 뭐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는데. 그래서 무효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네. 그런 류의 얘기들을 전해 듣다 보면 뭐 그들이 뭐 후졌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시민의 분리라는 그 그렇죠, 측면이 그런 데서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차이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차이가 뭐라 그랬죠?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네. 대표 계급. 그렇죠. 헤겔은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료들이 사회를 대표하는 보편 계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사실은 관료제를 통해서만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료들은 사회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한 요구들을 자기 내부로 반영해서 그거를 실제로 사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편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역시나 이런 헤겔의 주장에 대해서 너는 역시 전제주의구나. 절대 군주를 찬양하는. 알아봤어, 내가. 내가 알아봤다. 바로 이렇게. 마르크스는 그걸 뒤집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저 관료가 아니라 바로 밑에서 생산을 해내는 이 노바디들. 오랜만에 나옵니다. 버츄. 그러니까 이 헤겔이 사실 노바디라고 좀 경멸적으로 표현했던 이 가장 근간에 있는 생산자들이 사회 전체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보편 계급일까요? 그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사회 전체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대단히 노동자 계급이 대단히 훌륭하고 뭐 약자고 이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자본주의가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어떤 주체, 이 생산자 계급,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상부구조인 정치에 반영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적으로 사회가 운영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국에 민주주의는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관료, 국가, 자동적으로 기능하는 이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을 전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이 이런 주장을 하죠. 왜냐면 이게 점점 너무 자동화가 많이 되고 관료제가 기능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시민이 아니고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됐다. 관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된 거죠. 시민이 아니라. 약간 시민이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돼버렸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축소됐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약간 마르크스의 비판하고 좀 맥이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사회에서 시민들이 공무원을 대하는 어떤 모습 같기도 한데요. 약간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재부 홍남기 네. 그분과의 그 어떤 그 일전 네. 일기토를 보면서 그분은 다른 의미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뭐 선이건 악이건 뭐 그 의도를 떠나서 정치는 어쨌든 간에 사람의 여론과 그런 걸 신경 쓰는데 네. 관료제의 그 탄탄한 여론과 그렇죠, 상관없는 그렇죠. 단단한 그 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오히려 그 흥미로운 포인트였거든요. 정치는 어쨌건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여론이 그러면 그걸 따라서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그들의 기능인 건데 여론이 당장 지금 뭘 해라 그래도 우리의 의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상 그럴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걸 밀고 그렇죠. 가잖아요. 그 관료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이게 좀 와닿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와닿는 게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사실은 이미 거의 200년 전에
해놨다.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적 세계에 살고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대 사회는 뭐와 뭐? 마르크스 헤겔 사이. 아, 우리 그럼 사이에 있구나. 그렇죠. 사이에 있는. 아니, 우리 와에 있는 거구나. 마르크스와 헤겔, 그러니까 우리 와에 그렇죠. 있네. 난 이순신과 이황 사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아니야. 집회 하도 봐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야? 역사는 마르크스는 헤겔 아류지. 그리고 근대 사회는 칸트와 헤겔 사이. 그럼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는 발끈하는 거죠. 알아서 싸우고 뭐라는 하나로 거야? 해주세요. 독일 분들끼리 좀 그러니까요. 족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근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독일 철학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거 다 한국에서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에서 보는 그림이어가지고 전 진짜 좀 약간 다른 의미로 환기가 되는 게 있네요. 진짜 해결적 세계에서 살고 있네. 그렇죠. 한국 21세기 한국조차 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근대 국가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민주주의를 끝까지 밀고 가가지고 근대 국가를 사회에 종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 수단이 이제 보통 선거권인 거죠. 보통 선거권이 마르크스한테는 변혁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선거권은 마르크스한테 거의 변혁의 혁명을 위한 수단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충격받으신 분 많았습니다. 죽창 아니었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뭐라고? 죽창이잖아. 선거? 마르크스 선거? 선거 그딴 거 제껴두고 일단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레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큰 거예요. 아, 네. 그쵸. 맞아요. 네, 레닌은 사실 이제 수정주의를 비판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다수혁명이 결국 이 선거를 통해서 보통 선거권을 통해서 뭘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으로 이어지면서 물론 이렇게 그 둘은 또 다르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주의 하면은 이제 마르크스가 쭉 내려오는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계보가 있는데 그 둘이 정말로 사람들을 많이 죽창 정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한테도 그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요즘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서 자꾸 줄줄 새네요. 입이 그냥 줄줄 새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담, 잠깐 꺼봐. 나오세요. 안 되겠네. 이 여담이지만 스탈린하고 레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레닌은 학살을 하더라도요. 그거 되게 명확하게 표현해요. 계급적 적대에 기반해서 학살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시온이 오늘 또 빨간색 옷을 입으셔가지고 네. 시온님이 그 지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주 계급을 죽이는 건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레닌의 말은 계급적인 걸로 돼 있다면 스탈린은 그게 아니에요. 인민의 적으로 돼요. 스탈린한테.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이 뭐라도 인민의 적이라고 간주하면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의 적이 된다면 인류 자체의 적이 되는 거고 계급의 적이 되면 사실은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차이가 굉장히 정치를 하는 입장과 하지 않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통 생각해보면 근데 스탈린이 말하는 인민의 적은 본인의 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있긴 문제가 한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심지어 그 학살을 하더라도 비밀 경찰 체카 있잖아요. 네. 네. 체카만 해도 레닌 때는요 공개 처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비밀 경찰로 붉은 테러를 하고 있다는 적색 테러라고 하거든요. 이 적색 테러리즘을 트로츠키가 자랑하거든요. 봤냐? 너네 서유럽 애들 봤냐고. 우리는 계급의 적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아. 테러리즘으로 바로 죽여버려.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스탈린식으로 되면 인민의 적이잖아요. 네. 인민의 적은 존재해서 안 돼.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비밀 경찰이라는 이미지가 네. 그럴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치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레닌의 입장에서는 아직 사회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 1984에 나오는 그런 그런 이미지. 이미지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직 사회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급 투쟁이 존재하는 사회라면은 스탈린 시대에는 사회주의가 이미 헌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럼 사회주의가 됐으니까 계급 투쟁은 없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구조가 없이 전체 인민으로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아예 그러니까 스탈린은 투쟁의 대상, 그러니까 나의 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거해야 네. 될, 박멸해야 될 인류의 적인 거죠. 잡초 같은 걸로 보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게 사실 스탈린하고 마오쩌둥하고의 또 차이입니다. 마오쩌둥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무슨 소리야? 계급 투쟁이 있어야 사회주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오는 뭐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있어야 사회주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못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스탈린 시기의 공산주의는 모순이 없는 체제라는 거예요. 모순이 없으면 운동이 없어. 운동이 없으니까 쟤네는 정치된. 우리는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하고 자본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말이네요. 모르겠죠? 네. 그리고 결국 이거 줄여서 얘기하면 마오가 스탈린 보고 니는 동아리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마오를 부정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오가 중시했던 운동이거든. 누구 죽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분은. 그러니까 마오가 사람 죽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폐양배로 또 생각나고요. 그렇죠. 태양베리도 생각나고. 그게 근데 그분들 다 대국 사람들이어서 네. 우리랑은 약간 그 사고 체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대단한 사람을 떠나서 그 나라 베이스에 나고 자라신 분들이라 그런지 단위에 대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인식의 단위가 좀 다른 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탈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고 맞아요. 10,000명이 죽으면 통계라고. 수백만이 죽으면 통계. 그런 식으로 빗대서 하는 것도 많지만 한 명 죽이면 살인마고 뭐 10명 죽이면 그렇죠, 살인범인데 그렇죠. 뭐 1,000명 죽이면은 뭐 학살자가 아니고 뭐 정신이 되고 뭐 이런 식의 뭐 비유도 많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레닌도 사실은 그런 말을 써요. 정치는 뭐다? 수, 머리 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네. 옆으로 막 됐습니다. 뒷얘기 막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근데 어디 얘기하다 말았죠? 마르크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사람들이 보통 선거권을 통해서 어떻게 근대 국가를 전복시킬 거냐. 이거를 가장 중시를 했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뒤에서 다룰 공화정 개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보통 선거권에 대한 이해. 이 보통 선거권을 기준으로 공화정의 정의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통 선거권에 대해서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한번 네.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알아본 게 2가지를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가지는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원래- 마음이 굉장히 애타시겠지만 그쵸. 기다리셔야 돼요. 저희 세쪽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저 이거 오늘 저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세님이 이번 방송 이제 마르크스 마지막 편을 하기 위해서 60쪽을 쓰셨어요. 페이지 60페이지를 대본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두세 회 하면 되겠죠? 이러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회에는 못해도 15장 정도 나가야 된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3장 했어. 우리 잡담 많이 해서 그래요. 이게 어디 바로- 탓하세요 지금?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네. 저 오늘은 안타깝게도 3개 중에 2개만 듣고 그래도 2개나 했어요. 60초 후회가 아니라 24시간 후에 나머지 하나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룻밤만 자면 와요 여러분. 네. 내일 뵙겠습니다. 문세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쉬우셨습니다.